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야권이 탄핵안 가결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입니다. 탄핵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내의 찬성표 숫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신경전까지 벌이는 형국입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 실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탄핵의 D-Day는 정해졌고 이제 새누리당 표심이 최대 관건입니다. 주제부터 보시죠. 이번 주가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어제 저에게 60여 명의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탄핵된 불행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가? 야당의 박지원 대표의 허무맹랑한 말은 그전에도 많았지만은 탄핵 찬성 새누리당 의원이 60명이 넘는다는 이것은 분명 거짓이고 제가 파악한 바라는 그 반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당당히 자신의 소신을 밝혀야 합니다. 자유투표의 장막 뒤로 숨지 마십시오.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탄핵에 왜 찬성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새누리당 내 찬성표가 30이냐 60이냐 정답은 그 중간쯤에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탄핵 D-Day가 확정이 됐습니다. 야권이 좀 신경전을 벌였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야3당이 12월 2일 강행하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하는 상태고 사실 야3당이 결정을 하면 새누리당에 찬성을 하는 비박계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뭐 발의를 하는 게 과반수 이상이니까요. 그런데 의미는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이제 12월 2일이라 하면 그만큼 탄핵 시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거든요. 아마도 야3당은 이정미 대법관이 3월 13일 날 이제 그만두니까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2월 2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다소 좀 이른 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그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12월 2일을 지금 서두르는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그 재판소의 그 헌재 재판관들의 2명의 임기가 1월달과 3월달 초에 앉아 지금 2분이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지금 그 시간 앞서서 빨리 하자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정치적 명분이 있죠.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 안 된다. 빨리 최소화시키자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이제 탄핵의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이걸 드라이브를 걸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자 그런 뜻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야3당이 신경전 끝에 빨리 서두르자 그것이 민심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다음 달 2일로 D-Day를 정했습니다. 비박계에서는 우리는 뭐 야당이 정한 날짜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진짜 2일이냐 9일이냐 가지고 뭐 얘기가 있었는데 야3당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어쨌든지 뭐 최종적인 결정은 또 지도부가 또 새누리당의 여러 의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최종 판단할 터이지만 저희들로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목표는 2일인 거예요? 우선은 그렇죠. 발의에 탄핵안 발의에 여당 의원들이 이름 올리는 거는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발의안에 이름을 올리고 싶은 분들은 올릴 수 있겠지만 그거를 단체 집단적인 어떤 의견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의안에는 이름 안 올리겠습니다. 탄핵 시점을 2일이냐 9일이냐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좀. 그건 기본적으로 탄핵을 주도하는 거는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승민 의원 속내가 좀 궁금한데요. 네. 탄핵에 찬성은 하지만 발의안에 내 이름을 올리지는 않겠다. 어떤 속내일까요?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승민 계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기 세력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과 함께 하려는 의원들이 많아질수록 유승민 의원은 이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탄핵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을 때 탄핵 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것과 탄핵에 가결해서 찬성표를 던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왜냐하면 탄핵 발의에 이름을 올리면 역사에 남거든요. 탄핵 발의에 누구가 찬성을 했다고 이름이 예. 남지만 예. 표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렇죠. 뭐 아무리 그 친박계가 다 나와서 누가 찬성표를 던질 때 알게 하겠다고 하더라도 예.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구가 투표를 찬성을 했을 것이다라고 언론에 서로 추측은 할 수 있어도 예. 기록으로 남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기록에는 남지 않겠다. 이런 어떤 뜻도 담겨 있다고 봐야죠. 네. 12월 2일로 디데이가 정해졌다면 남은 며칠간의 가장 큰 궁금증은 이걸 것 같습니다. 200이 넘을까? 이건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누리당 비주류 표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높아 보이는데 지금 이제 뭐 비주류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지금 40명 이상은 표는 확실히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그 비박계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5차례의 촛불 민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민심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죠. 하태경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걸 탄핵을 미루게 되면 그 예. 민심이 깔려 죽을 거라고. 예. 그것이 아마 비박계 의원들의 공통된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외치고 있는데 예. 국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이것이 결국 새누리당이 가장 큰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서도 지금 강권이 키를 쥐고 있는 비박계 의원들한테 정치적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지금 이제 이 비박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지금 이제 뭐 집단적으로 단일 대오를 형성해서 이제 뭐그 탄핵에 예. 지금 이제 동참하는 모습보다는 아마 개별적인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마 심정적으로는 상당 부분 민심에 부합되는 그런 식으로 표심을 모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정보 채널이 다른 걸까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비박 중에 60여 명 찬성이다 하는데 네. 조원진 의원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 내가 알기로는 30여 명이다. 네, 네. 차이가 너무 커서 그렇죠. 어떻게 정답일까요? 바람이죠, 다. 각자 자기의 예. 어떤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예. 것 같고요. 저는 그런데 여기서 좀 단초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단초가 있다고 봅니다. 예. 며칠 전에 왜 의총한 거 기억하시죠? 의총. 예.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했는데 친박계는 전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안 했죠. 단쪽으로 열렸죠. 60명만 참여를 아까 128명 중 지금 68명 정도가 참석을 한 걸로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명이 친박 완전 그러니까 예. 참석을 안 한 60명은 확실히 친박이죠. 근데 68명 중에 이 맨 처음 의총을 열었을 때는 41명만 참여를 했답니다. 예. 나머지 한 시간 내로 한 사람 들어와서 68명이 예. 채워졌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41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적극적 않느냐. 찬성. 그러면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열자마자 사람들이 모여서 탄핵하자라고 예. 이야기한 사람들은 41명에 가깝다. 예. 나머지 한 2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은 할까 말까 예. 하도 망설이는 사람들이 아닐까. 요 정도 추측은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무기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국민의당이나 이런 데서 이탈표 없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제 친양 무소속 다 합치서 171명 아닙니까? 예. 29표만 모으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그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이 최소한 40표는 확보해놔야 된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지금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제 기류 변화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친박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네. 오늘 친박 중진들이 회동했는데 서청원 의원, 친박의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예. 굉장히 큰 어쨌든 예. 반전입니다. 이 친박 의원들이 모였었어요. 그리고 뭐 다 나왔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다가 서청원 의원만 마스크를 쓰고 나왔다가 마스크를 벗고 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들은
박 대통령한테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하자고 예. 이야기를 함께했다. 뜻을 함께했다. 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다들 찬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 언론들이 모두 다 친박 중진들, 뭐 최경환 의원이니 친박 중진들 예. 드디어 이제 퇴진을 예. 대통령한테 요구하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그 참석했던 친박 의원들 몇몇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긴 했지만 그것을 다 같이 뜻을 같이 한다고 결정을 보진 않았다.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말하는 의원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그러더라고요. 수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분들, 예. 서청원, 뭐 최경환, 또 이정현, 또 뭐 이장우, 조원진 이런 분들 입에서 퇴진이라는 것을 논의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류에 상당한 변화죠. 예. 이분들은 사실 뭘 읽을 수 있냐면 지금까지 전화를 계속 걸었거든요. 초재선 의원들한테 탄핵에 찬성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예. 설득하고 회유하고 예. 했다는 증거, 그러니까 그런 정황은 많이 나왔는데 예. 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탄핵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냐. 예. 그 기류를 친박 그 핵심 의원들이 파악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탄핵 가결보다는 퇴진을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제 이 탄핵 가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대통령께서 만약에 질서 있는 퇴진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자신의 그 자진 사퇴 기간을 설정을 한다고 한다면 예. 아마 탄핵보다도 더 많은 시간 동안을 이 비박계 아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사실 전국의 반전을 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도 아마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연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수순을 받아들일 것이냐 부분인데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탄핵에 동참하려는 비주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동이 걸리는 하나의 요소로도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예. 부분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내가 가장 앞장서겠다. 김무성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과 개헌을 연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정치권 연대에 대해서 연일 인터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김무성 대표께서는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에게 부역자라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탄핵을 주도하는 그 저희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후 탈당, 분당이라는 짜여진 로드맵대로 하려는 것인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의 누구와 그러한 논의를 했는지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당당히 자신의 소신을 밝혀야 합니다. 자유투표의 장막 뒤로 숨지 마십시오.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탄핵에 왜 찬성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국민의당은 진보 좌파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좀 생뚱맞은 말씀이자 번지수를 좀 크게 잘못 짚었다고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당이 진보 좌파가 아니라는 말씀은 맞지만 새누리당식 색깔론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원칙 없는 연대는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야권 공조를 깨려는 의도적인 발언이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운운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박 지도부에서는 저희가 뭐냐, 국민의당에서는 번지수 잘못 짚었다. 네. 이렇게 지금 일침을 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문수 전 대표가 김무성 전 김무성입니다. 대표죠. 죄송합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가 두 번에 걸쳐서 이 발언 탄핵과 개헌을 연계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내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패권주의다. 예. 그리고 국민의당은 우리 이념적으로 우리와 발닿지 않고 진보좌파가 아니기 때문에 연대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실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직도 지지자의 어떤 층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체되는 층들이. 네. 그러면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그래. 더불어민주당 바로 국민당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예. 뭐냐면 그래? 그러면 보수당과 이렇게 손잡는 그런 정당이다. 예. 우리야말로 순수하다. 이렇게 또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 뜨거 하고 바로 이제 국민의당이 예.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 뭐 친박계에서는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를 연일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전체 비박계에서 핵심 타겟을 김무성 예. 대표로 정할 수밖에 없었죠. 예. 김무성 전 대표가 뭐 인터뷰에서 예. 정치 인생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난 게 가장 후회스럽다. 지금까지 후회스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가장 후회스럽다고 한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 발언은 예.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느니 못한 발언이 아니었나 예. 싶습니다. 사실 어떤 뭐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 김무성 대표가 지금 6선 의원이신데요. 예. 사실 이 수많은 정치적 고비 때마다 이 상당한 또 이 돌파를 하면서 성취를 많이 이뤄내셨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연표를 간단하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예. 2004년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예. 됐습니다. 그때 당시 당대표가 박근혜 대표입니다. 2008년도에 친이계에 의해서 공천 학살해서 무소속 나갔을 때 이분이 뭘로 돌파했습니까? 친박 무소속 연대로 했습니다. 결국 또 박근혜 대통령 고리를 맺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대통령 선거대책 본부장입니다. 그때 후보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2014년도에 여당 대표가 됩니다. 또 누가 대통령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항상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 성취를 이뤄낼 때마다 예. 항상 어쨌든 간에 음으로 양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계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진짜 이렇게 뭐 처음 고리가 잘못 끼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예. 자신이 발을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내가 박근혜 대통령 잘 보좌를 못 해가지고 그 부분이 후회스럽다. 그래서 속지 않은 심정으로 보수의 공미를 막기 위해서 내가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예. 것이 오히려 더 옳은 정치적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인연이 깊다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그 인연의 고리를 떼어내려니까 이렇게 여러 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두기와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게 개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탄핵과 연계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네, 네. 개헌 불씨가 좀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 그 패키지 딜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반발도 많이 심하거든요. 개헌이라는 것이 뭐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사실 좀 덮여졌지만 예. 몇 개월 전만 해도 대통령이 개헌을 이야기할 정도로 또 국회에서 이미 20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그것을 이제 찬성을 하고 이 연구를 하고 했던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과 꼭 연계를 해서 야당한테 우리가 탄핵을 받아줄게 예. 개헌을 꼭 약속해라라는 패키지 딜을 한다면 예.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정략적인 어떤 카드이냐 개헌이라는 게 이렇게 비출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보였거든요.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핵은 탄핵대로 개헌은 개헌대로 사실 중요한데 그것이 물 흐르듯이 사실은 국민들이 받아들여줄게 국민들은 판단할 수 있는 예.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굳이 패키지 딜이고 연계해서 꼭 약속을 받아내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 사실은 좀 전략적인 어떤 상황이 돼버리지 않느냐, 폄하되지 않느냐, 그게 조금 안타까운 네.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개헌이 꼭 필요하다, 시대의 과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정치인이 상당히 많고요. 이에 반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이게 지금 시점이 아닌 것 같다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파 대 문재인 이런 구도로 좀 가려지고 있는데요.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지금 개헌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정치적 계산이 우리 학생 눈에도 보이죠. 제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꿈깨 실제로 개헌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개헌은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이 주체가 돼서 개헌 논의를 해야죠. 이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리고 세상을 바꾸자는 이런 촛불이 지금 횃불을 대고 지금은 뭐 아주 거대한 들불처럼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벽불을 쬐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제 계산하는 그런 식의 이제 개헌 논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촛불 민심을 이렇게 배신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의 그 기득권 세력이 친박이다 또는 뭐 친문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나라를 틀을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해서 6공화국 체제를 넘어서서 7공화국의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는
정치적인 주체가 되도록 하자. 그건 대권만 생각하지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국정 혼란, 이 비선 실세 혼란이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니까 거기서 비선 실세가 생긴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꿈 깨. 이렇게 네. 말을 했는데. 지금 아까 예. 뭐 지금 학생들 앞에 하신 이야기 말 그대로 지금 이제 국민들이 지금 촛불 민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정치권이 개헌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저 뭡니까 제사상의 제밥을 노리는 예. 수순으로 그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진의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한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서 물타기 또는 교란 작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제하자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손학규 전 고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이제 정치권에 사실 복귀한 이유가 제6공화국을 끝나고 제7공화국을 열자는 그런 모토로 돌아왔던 거 아닙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대권을 노리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지금 현상을 흔들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간극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자료화면에서 세상을 바꾸자는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문제 또는 탄핵 국면이 한 단계 넘어가면 이 부분이 어차피 개헌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 본물이 될 경우는 이것을 마냥 거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마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상당히 촉박한 상황인 건 맞고 김무성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가 자꾸 개헌에 부정적인 건 자기가 대통령 될 거라 생각해서 그렇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정 정도는 사실 그 이 역사가 계속 되풀이된다. 딱 5년 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5년 전은 아닙니다. 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한테 개헌을 얘기했을 때 박근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개헌을 하자는 건 참 나쁜 대통령이다 하면서 이걸 약속만 하자. 공약으로 약속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걸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개헌은 지금 약속을 하자. 약속을 하고 대통령 된 다음에 일정을 잡자. 근데 필요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유력한 야권 대권 주자는 개헌을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자기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임기를 단축하거나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자 모든 것들이 사실은 퇴진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12월 2일 날 탄핵 가결하죠. 그러면 헌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국회의원들은 뭐 하죠? 헌재만 바라보고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꽤 길죠. 또. 180일 장장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이겁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이 지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결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개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에 일단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찬성하는 정치 세력, 이른바 뭐 제4지대라고도 불리는데 개헌을 매개로 다 뭉치고 문재인 전 대표만 대선판에서 상당히 좀 고립되는 분위기가 된다면 문재인 전 대표도 좀 압박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 그래서 답변에 상당히 문재인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거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탄핵 국민이 이제 다른 국면으로 전환됐을 때는 그러면 아무래도 국회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제도적 개선이고 그 제도적 개선이 개헌이라고 한다면 이 논의 자체를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자꾸만 그렇게 거부를 하면 예를 들면 야 대통령 다 됐다는 프레임 또는 부자 몸조심 한다는 프레임에 스스로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과연 문재인 전 대표가 이 국면에서 본인이 이제 개헌의 문구를 스스로 트면서 그걸 주도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남들이 텄을 때 그냥 편승해서 갈 것이냐 부분에 득실을 아마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탄핵의 디데이가 정해지고 탄핵의 시계가 빨라지면서 청와대 고심도 상당히 깊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 변호인이 내일 대면 조사를 안 받겠다,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민심하고는 동떨어진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대면 조사를 하려고 했다면 직임이 아니라 유영하 변호사가 그때 이렇게 선임계
하고 기자회견을 할 때 사실은 그때 이미 실기를 했거든요. 예. 되면서 하겠다. 그런데 그때 이미 안 하겠다라고 해서 민심이 이렇게 촛불 민심이 더 커졌는데 예. 지금은 대면 조사를 했을 때 모든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방어 보루도 검찰에 의해서 이미 무너진 상태다. 예. 그래서 사실 대면 조사에 대한 어떤 이유를 뭐 새로운 어떤 또 이 조사를 또 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원동 뭐 수석이라든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정말 궁색한 어떤 사실 핑계를 댔습니다. 네. 대면 조사 협조할 수 없다. 이 같은 청와대 태도에 대해서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가 소도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모든 난국을 풀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고 물러나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헌정질서 회복에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을 외면하고 청와대 안을 소도로 여기면서 버티기만 계속한다면 대의기관인 국회로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 청와대가 소도냐 이렇게 이제 네. 추미애 대표가 비난을 했는데 특검 가서도 이런 대면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게 계속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난번 예. 유영하 변호인이 이야기했죠. 중립적 검찰이란 특검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중립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앞으로 특검이 조사하는 결과가 어느 정도 이 청와대에 마음에 안 들 때는 이거는 정치적 편향성에 의해서 야당이 임명한 특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해서 중립성을 문제 삼아서 그걸 갖다 거부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우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청와대의 그 울타리 속에서 나름대로 청와대를 소도화시켜서 거기 머무르는 그런 하나의 방어 기제를 발동하지 예. 않을까 생각입니다. 어쨌든 검찰 조사에서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이 실체가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의혹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최순실을 나는 전혀 모른다고 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커넥션 의혹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지금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어느 날 어디를 좀 찾아가봐라 하고 가봤더니 거기가 청와대 비서실장 공간이었고 거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김 실장은 이제 최순실의 만남을 부인하고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률 미꾸라지이자 형량을 즉석에서 계산할 수 있는 형량 계산기 김기춘 실장이 이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검찰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밝혀진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이 미꾸라지라고 비유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네네. 차은택 씨 폭로로 여러 가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은택 변호인이 발언한 내용들이 상당히 검찰이 이제 특정할 수 있는 혐의 부분이 지금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최순실 씨와의 연계 직전에 이제 차은택 씨와 그다음에 차은택이나 혹은 또 김종 문화부 제2차관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연계성이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기에 따라 검찰이 소환하지 않고는 안 될 상황이거든요. 예. 또 어떤 시민단체가 또 고발도 했고요. 예. 그래서 소환은 이제 이 시간 문제다. 다만 검찰이 어떤 혐의로 들 것이냐가 이제 남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하늘의 맹세코 최순실을 네.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모르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요. 뭐 지금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도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40년 인연인데 본인이 또 그 70년대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서 당시 중앙정보부가 수집했던 최태민 씨 의혹에 대한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의 지금 단죄 여부를 묻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가 이렇게 최순실 씨에서 국정농단이 될 때 예. 소위 말하는 왕 실장이라고 하는 김기춘 전 실장의 책임이 과연 정치적으로는 무겁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거든요. 바로 네. 그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가 김기춘 실장한테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여러 인물들의 의혹이 지금 조금씩 사실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고 청와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3차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일단 오늘 서정훈 그 전 최고위원의 그 이 발언으로 연계된다면 퇴진의 그런 의향, 그러니까 그 퇴진의 의향을 담은 3차 담화 이외에는 아무 내용이 없다. 만약 3차 담화를 했을 때 퇴진이 당기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차 담화가 있거나, 그러니까 퇴진을 담은 3차 담화가 있거나 아니면 그대로 안 하고 밀어붙이거나 예를 둘 들어 중에 뭐 하나. 탄핵을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 그렇다면 유영하 대변인을 굳이 해서 뭐 대면 조사를 안 받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좀 군더더기 있는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탄핵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끝날 문제거든요. 대면 조사 문제도. 그러니까 사실 좀 저도 뭐 이 실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1차, 2차 사과 담화가 전체가 전부 다 거짓말로 판명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거든요. 퇴진의 이 해법이 당기지 않은 사과는 저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3차 대국민 담화를 할지 이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데일리아 논설실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